나는 한때 루어 낚시를 좋아하던 낚시꾼이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충청북도 영동의 한 저수지에서 밤낚시를 하면서 겪은 실화이다. 왠지 모르는 꺼림칙한 경험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 이야기해본다. 충청북도 영동에는 유난히 낚시터가 있는 저수지가 많다. 그 일을 겪었던 그해 여름, 나는 혼자 차를 몰고 충청북도 영동을 돌아다니며 베스를 잡고 있었다. 내가 낚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물건을 훔쳐 범죄를 저지르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했었다. 출소 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이 어려워 고향을 떠나 충청도에서 지냈다. 깜빵에 갇혀있을 당시의 기억이 남아 답답해서 그랬는지 낚시를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헤엄치는 물고기의 꽁무니를 쫓다 보면 삶의 고민이나 과거의 고난을 조금씩 잊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아무리 밤낚시 경험이 길어도 역시나 밤에 혼자 낚시를 하는 건 조금 무섭다. 달빛 아래 어두운 물만 응시하다 보면 가끔 거리감이 사라져서 발을 물에 헛디디게 될 때가 있다.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밤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밤낚시 때 루어 미끼를 건지러 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날도 충청북도 영동의 도로를 따라 차를 몰다가 아무 저수지마다 잠시 들러서 물고기가 있는지 지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영동병원을 조금 지나자 가로등 없는 하우스 농가들 위로 인적이 드문 도로에 저수지 입구가 있었다. 그곳은 멀리서 보면 둥근 달빛과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옅은 안개로 약간 음습한 느낌이 들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저수지에 들어가 보니 푸르스름한 물 색깔, 잔잔한 유속, 내가 목표로 한 베스가 좋아하는 지형 지물들이 많았다. 나에겐 너무 좋은 낚시터였다. 차에서 낚싯대를 꺼내 베스가 있을 만한 곳에 미끼를 던졌다. 그날따라 루어 미끼에 수초만 걸릴 뿐 생각보다 입질이 없어서 베스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입질이 없어 결국 비장의 카드인 값비싼 일제 루어 미끼를 꺼내 채비를 바꾸었다. 채비를 바꾸자마자 저수지 우측의 산비탈 지점에서 강한 느낌이 왔다. 대물이다. 그렇게 예감한 나는 조심조심 낚싯대를 당겨 물고기를 유인했다. 입질을 받은 곳에는 짧은 길이의 덥수룩한 수초가 듬성듬성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마치 단정히 이발한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수지 수면의 달빛에서는 색 구분이 안 가는 그저 시커먼 색의 기분 나쁜 실루엣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던 중 하필 챔질 때 그 머리카락 같은 수초가 루어 미끼에 걸렸다. 아이씨. 낚싯대를 거두어 릴링을 하면서 줄에 걸린 그 시커먼 수초를 최대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떼고 있는데 수초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강남 나이트클럽? 퉁퉁 부른 웬 명함이 수초 사이에서 삐죽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 명함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며 명함을 물에 버렸는데 이상하게 낚시하는 내내 가라앉지 않고 내 앞에서 빙글빙글 맴돌아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낚시꾼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물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꽤나 무섭다는 것을. 특히 물에서 물고기 대신 이상한 것들이 나올 때는 더욱 그런데 밤낚시에서 귀신 생각을 시작하면 귀신처럼 생긴 헛것마저 보이기 때문에 나는 무서운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됐다. 이번엔 제대로 나가. 어?
낚싯줄에 걸린 무언가를 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번에는 명함이 아닌 다른 낚시꾼이 물속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스마트폰이 루어 미끼에 걸렸다.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폴더폰을 사용했고 스마트폰은 비싸고 흔하지 않았기에 워낙 고가의 물건이라서 그냥 저수지에 버릴 수가 없어 물을 대충 닦아 주머니에 넣었다. 할명 얼마 정도 나올라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다시 캐스팅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에 밑걸림이 제대로 생겼는지 릴링조차 되지 않았다. 아, 이거 와이카노. 예전에 물놀이 객들이나 다슬기 줍는 사람들이 물에서 잃어버린 옷가지에 루어 미끼가 걸린 경험이 있다. 그때 루어 미끼가 잘 빠지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그때 느꼈던 손맛과 똑같이 미끼가 옷과 같은 재질에 걸린 것 같았다. 지금 물에 빠진 루어 미끼는 비쌌기 때문에 사방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지만 낚싯줄을 끊지 않고 최대한 회수해 보려고 했다. 좋으시다, 와. 나는 낚싯줄을 풀었다 당겼다 하며 줄을 감다 결국 반동으로 인해 실수로 낚싯대를 물에 빠뜨렸다. 저수지가 깊지 않아서 물에 들어가서 건지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무릎 깊이에 서 있었고 낚싯대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밤에는 절대 무릎 깊이를 넘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철칙을 되새기며 아깝지만 그냥 낚싯대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차로 돌아가 새 낚싯대를 꺼냈다. 그리고 차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면서 미끼가 아까워서 낚싯줄을 일찍 자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던 찰나 아, 맞다. 아까 건졌던 스마트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주머니 속에서 그것을 꺼내어 혹시나 켜지지는 않는지 여기저기를 누르고 있었다. 에이, 안 켜지네. 그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멎을 뻔했다. 스마트폰에는 발신자가 반장님이라고 나와 있었다. 반장이라는 글자를 본 나는 스마트폰 주인이 사는 아파트의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야심한 시간에 아파트 반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짐작해 보았다. 물론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마트폰 뒷면을 열고 배터리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할 생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상대방이 당황해서 옆 사람과 전라도 사투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그쪽에서 용준이 짬 시켰다 했는데? 야 용준아 너 그거 어디다 숨겼냐? 예?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나는 그렇게 물었다. 분명 수학이 너머에 있는 사람인데도 나에게까지 느껴지는 꺼림직함. 나의 질문에 전화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아야 용준아 너 하나 붕업되는 거는 회사에서 일도 아니야. 좋은 게 다 좋은 거잖여. 좋게 말할 때 그냥 말 들어. 회사라는 단어에 스마트폰 주인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가득했다. 뭐라카노, 이거? 뭐, 붕어밥? 나는 스마트폰 주인이 강력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렇게 물어봤다. 아, 저 혹시 어디 아파트 관리실입니까? 그러자 전화를 건 사람이 노성이 터져 나왔다. 야 이 새끼야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냐? 너도 알겠지만은 그거 내놓으면 어르신이 살려주실지도 몰라. 서 회장님한테도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돼야. 영준아 우리끼리는 이러지 말자. 어? 경찰서장을 의미하는 서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장이 아파트 반장이 아닌 경찰서 반장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뽑아 전화를 끊었고 그 스마트폰을 차 안에 두었다. 두려움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방금 전의 기억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다.
그 이후로도 1시간 더 저수지 주변에 돌아다녔지만 더 이상 베스의 입질은 없었다. 아쉽지만 낚시를 그만두고 돌아가려던 찰나 다행스럽게도 아까 물에 떨어뜨렸던 낚싯대가 루어 미끼에 걸렸다. 떨어뜨린 낚싯대를 회수할 생각으로 저수지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낚싯줄이 감겨 있는지 저수지에서 그 낚싯대를 꺼내지 못했다. 순간 나는 낚싯대를 건지러 물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만 허벅지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저수지의 허리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뭐가? 놀랍게도 내 손에는 저수지에 떨어뜨린 낚싯대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맨발로 요양원 슬리퍼를 신고 익사한 남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 시체는 다리에 낚싯줄과 루어 미끼가 뒤엉킨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낚싯대를 저수지에 던져놓고 겁지고 물 밖으로 기어나왔다. 거둥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저수지의 물보라로 인해 익사자의 시체는 점점 더 나에게로 떠내려오는 것 같았고 익사자의 시체가 흔들릴 때마다 바닷가의 횟집과도 같은 악취가 풍겨왔다. 그때 저수지 물을 많이 마셨는데 이상하게 바닷물처럼 짠맛이 나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발버둥으로 호수를 빠져나올 때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겐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낚시채비를 모두 팽개쳐두고 껍지겁 차로 돌아왔다. 예전에 다른 낚시꾼들한테 물에 빠져 죽은 익사자의 시체를 건졌던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자 놀라서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전과자인 내가 용의자로 지목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다른 낚시꾼이 익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고 대신 신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산 사람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정신없이 그곳을 나와 차를 몰았다. 운전하면서도 잡념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반장이라는 사람은 스마트폰 주인이 저수지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아는 형님이 영동읍에서 가짜 양주를 몰래 파는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득 기억났다. 나는 그곳에 가서 아는 형님께 술을 얻어 마시며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아이고, 동상. 너 뭔 꼴인겨? 오랜만에 만난 그 형님은 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것을 보고 걱정해주며 나를 VIP 룸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곳에서 형님에게 이전까지 있었던 일을 잊고 싶기도 한 마음에 낚시를 하다 스마트폰을 건진 일을 자랑했다. 그러자 아는 형님은 나 아는 동상이 전당포 하는 거 뭐. 기름값이라도 헐텨? 라고 제안을 했다. 나는 컴온. 그 돈은 진짜 양수 사는데 쓰세요. 라며 그 형님에게 건진 스마트폰을 넘겨주었다. 물론 그 스마트폰이 저수지에 빠진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 뻔히 보였기에 그 사실은 숨겼다. 그리고 찝찝했던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라도 처분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날 이후 그 일은 잊은 채 다시 영동을 돌며 밤낚시를 하고 가끔씩 아는 형님의 룸살롱에 가서 싸구려 양주를 마시기도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곰곰이 그날 일을 생각해보니
누가 허수아비로 쓰다가 버린 마네킹을 보고 놀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다시 그 형님을 찾아갔다. 내 얼굴을 보자 형님은 잔뜩 화가 나서 나에게 야 이놈아 뭔 상으로 챙겨? 하며 윽박을 질렀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얼떨떨하게 서 있는 나에게 그는 전당포를 운영하던 동생이 갑자기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들이 출동해서 그 동생을 잡아갔는데 이례적으로 경찰 윗선이 연루된 것 같아 손도 못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다. 그 스마트폰은 누구 거냐라고 물었고 나는 저수지 익사자의 것임을 실토했다. 그 형님은 경찰 추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당분간 낚시하러 오지 말아라 라고 조언했고 나 역시 그날의 행적이 추적당할까봐 루어 낚시 도구를 모두 버리고 낚시를 중단했다. 그 후 나는 이 부패가 만연한 사람들 사이에서 10년 동안 살아남느라 바빴다. 물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낚시하러 갈 시간도 없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던 중 최근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충청북도 영동의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낚시를 하다가 숨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남자가 낚싯대를 물에 빠뜨리자 그것을 건지려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 기사 사진으로 사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 지도를 찾아보니 그곳은 내가 10년 전 스마트폰을 건졌던 곳이었다. 그리고 10년 전 스마트폰 주인의 죽음과 10년 후 이 낚시꾼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 낚시를 하다가 건진 스마트폰의 주인이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물귀신이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어르신이 횟집에서 그를 청부 살해하려고 했을까? 스마트폰 주인은 회사에서 무엇을 훔쳤으며 왜 형사들은 그것을 찾는 데 집착했을까? 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는 형님의 아는 동생을 체포하려고 충청북도 영동까지 출동한 걸까? 한동안 머리가 너무 복잡했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들 중 몇몇은 내 이상한 경험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여름휴가 낚시철 안전사고에 항상 주의하길 바란다.